1940년 무더운 여름, 영국의 생존과 유럽의 자유를 지키기 위한 전투가 해변이 아닌 영국 남부의 상공에서 벌어졌다. 영국 전투의 역사는 무기의 역사다. 물론 국가의 영웅과 젊은이들의 용맹도 빠뜨릴 수는 없지만 무엇보다도 과학기술이 큰 부분을 차지했다. 그 당시의 상황을 얘기하자면 다음과 같다. 국가 간의 충돌로 인한 전쟁이 일어난 후 상대의 공격에서 살아남고 자신의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발명과 신기술 개발로 파괴력이 강하고 성능 좋은 무기를 만들어내는데 박차를 어느 쪽이 더 강하고 빠르고 더 멀리 영향을 미치는 공격 무기와 튼튼한 갑옷, 방패 등의 방어 무기를 가졌느냐에 따라서 승패가 판가름됐다. 영국 전투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전쟁이 발발하기 전 군대의 전략가들이 국가 간에 발생할 갈등과 충돌을 예측하고 이를 대비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었을 때로 거슬러 올라가야 한다. 1000년이 지나도 하늘을 날기 힘들 거라고 생각했지만 멋진 비행기를 만들어 사람들의 머릿속에 확실하게 이름을 남긴 사람이 있다. 바로 1903년에 비행기를 개발한 라이트 형제다. 이 비행기가 전쟁 중엔 놀라운 발명과 과학의 기적을 보여주며 계속해서 세상을 깜짝 놀라게 했다. 1차 세계대전 동안 무기의 역할은 점점 커져갔다. 1914년 항공기들은 정찰의 임무를 부여받아 수색대와 스파이의 일까지 맡게 됐다. 1918년엔 과학기술의 발달로 일반 비행기를 전쟁에서 사용할 특수 항공기, 즉 폭격기와 전투기로 발전시켰다. 그 결과 세계 1차 대전에서 처음으로 민간인과 산업기물에 폭격을 가했다. 군대들이 싸우던 것을 멀리서만 바라보던 시민들은 공중공격의 공포를 알게 됐다. 1919년 1차 대전이 끝날 즈음 영국에선 대서양을 횡단할 수 있는 전투기까지 만들어냈다. 전략가들은 비행기가 전쟁의 본질을 바꿀 수 있는 결정적인 공격수단으로서 전쟁의 공포에서 빨리 구원해 줄 수 있다고 생각했다. 정치가들은 전투기가 큰 재난 없이 단기간에 전쟁에서 이길 수 있도록 해주는 경이로운 기계라고 생각했다. 모든 국가의 정치가와 군인은 폭격기는 항상 승리한다는 신념을 가지고 있었다. 이러한 신념으로 앞으로 있을 전쟁은 단기간에 공중전이 될 것이며 공중을 장악한 쪽이 전쟁에서 승리할 것이라는 믿음이 확산됐다. 그리고 이런 폭격기가 승리하면 도시 전체를 폭격하지 않아도 돼서 도시가 완전히 파괴될 위험이 적었다. 산업 기물에만 폭탄을 투하할 것이고 따라서 시민들은 공포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 그리고 독가스도 사용하지 않게 됐다. 어떤 정부든지 도시가 파괴되는 참상은 원하지 않기 때문에 미래의 전쟁은 단기간에 사망자와 파괴를 최소화하는 선에서 끝날 거라고 믿었다. 전쟁이 일어날 때마다 폭격기의 필요성이 증명됐고 공중권을 장악하는 쪽이 승리한다는 것은 불변의 진리로 여겨졌다. 스페인 내란에서 프랑코의 지원을 받은 나치의 폭격기들은 스페인 공화국의 도시를 초토화했다. 바스크 지방의 게르니카시의 파멸은 공중전의 위력을 세계 알리는 계기가 됐다. 영국 공군은 무자비하게 폭격을 퍼부었다. 이것은 경제적이었으며 별다른 고통 없이 아라비아와 아프가니스탄에 있는 부족 마을을 초토화할 수 있었다. 그리고 영국 육군의 수고와 위험도 덜어줄 수 있었다. (1930년대) 이탈리아의 공군은 항공기와 독가스로 에티오피아의 황제 하일레 셀라시에의 군대를 진압하려고 했다. 물론 이 공격은 대대적으로 성공했다. 스페인은 공군도 없고 공중방어 시스템도 없는 상태로 독일 공군에 대항했다. 게르니카는 무방비 상태의 표적이었다. 영국 공군은 공중방어 시스템이나 항공포 그리고 전투기도 없는 이 도시 사람들이 만만해 보였다. 영국 공군에겐 운항을 도와주며 전투 상황을 기록하고 비행기의 방향을 잡아주는 기계가 있었다. 이탈리아가 공격했던 에티오피아는 구조나 과학기술 측면에서
아직 중세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다. 영국 전투가 시작되기 전까지 2차 대전은 공군이 승리에 압도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 같았다. 폴란드에서 프랑스까지 모든 유럽 대륙의 군인들은 독일 항공기만 보면 위축됐고 공포에 질려 도망갔다. 그리고 무자비한 폭격 아래서 죽어갔다. 그러나 이 성공은 공중전 이론을 뒷받침하진 못했다. 산업이 발달한 나라와 싸우기 위해서는 지상군을 가까이에서 지원하는 전투기를 이용하는 것이 싸움에서 이길 수 있는 확실한 방법이었다. 전략적으로 너무 긴 공중전은 피해야 했다. 그래서 유럽을 휩쓸었던 전격전이란 새로운 전략을 기획했다. 적군의 군대를 패배시키기 위하여 전투기와 보병을 결합시킨 전략이었다. 영국 전투에서 처음으로 공군이 육군이나 해군의 필요와 상황에 관계없이 전투기 간의 싸움, 즉 대대적인 공중전을 치르게 됐다. 역사는 최초와 마지막이란 단어를 좋아합니다. 그 당시의 공중전이 바로 역사의 길이 남을 최초의 공중전이다. 영국 전투는 프랑스에서의 전투가 끝나자마자 시작됐다. 1940년 7월부터 전투기들 간의 소규모 전투가 있었고, 그렇게 싸우다가 상대방의 약점을 잡았을 때 급습하는 방식을 사용했다. 히틀러는 8월 13일을 맹공격을 시작하는 독수리의 날로 정했다. 히틀러는 지령 17번을 루프트와페에 명령했다. 이제 이 명령에 따라 병력을 총동원하여 가능한 짧은 시간에 하늘을 나는 물체와 지상의 설비들, 그리고 공급기관과 항공기 산업 등을 공격해 영국 공군을 완전히 물리칩시다. 독수리의 날에 독일 공군의 목표는 간단했다. 영국 공군을 완전히 소멸시키는 것이었다. 그렇게 되면 루프트와페는 언제 어디든 공격할 수 있고 공중권을 장악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공중권을 빼앗긴 이상 영국 해군은 독일 군대가 영국 해협을 건너가도 막을 수가 없을 것이다. 영국 침략 작전인 바다 사자 작전으로 영국에 대한 침입과 정복은 시작됐다. 프랑스 북부와 저지대 도처에서 독일 공군은 괴력을 발휘했다. 손자병법을 쓴 고대 중국 철학자는 모든 싸움은 싸우기 전에 승패가 결정된다고 했다. 이는 갈등을 일으키는 모든 요인들이 사람들과의 관계, 무기, 지형, 그리고 사령관의 정신과 계획에 이미 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이다. 1940년 여름, 영국은 전쟁에서 어느 정도의 힘을 발휘할 수 있는지 시험하기 위해 2대의 항공기를 준비했다. 영국 공군은 그 수가 600이 안 되는 적은 규모였다. 시험 결과 폭격기는 전쟁에 적합하지 않았다. 하지만 스핏파이어와 허리케인은 전설적인 전투기가 됐다. 허리케인은 독일 폭격기의 공격을 압도했으며 그로 인해 독일 공군 부대에 큰 손해를 미치기도 했다. 적이 조종사의 시야에 걸리기만 하면 쉽고 빠르게 처치할 수 있었다. 허리케인은 안전하며 믿을 수 있는 비행기였다. 동체가 튼튼해 어떤 공격과 손상에도 견딜 수 있어서 조종사가 무사히 귀환할 수 있었다. 스핏파이어는 동선이 멋있는 항공기였다. 발전된 과학의 혁명적 기술에 의해서 만들어진 공기 역학적인 부드러운 동선을 가지고 있었다. 스핏파이어는 멀리까지 가장 빠르게 갈 수 있는 비행기였다. 그래서 빠른 속도로 반대쪽으로 가서 독일 전투기를 유인할 수 있었다.
스피트파이어가 영국 전투의 공중전에서 이긴 것은 전쟁의 신화가 됐다. 하지만 허리케인이 그 수는 더 많았고 독일 전투기도 더 많이 격추했다. 허리케인은 만들기도 쉬웠으며 폭격기를 파괴하는 능력도 뛰어났다. 두 대의 항공기는 루프트와페에서 복수의 화신이었다. 하지만 루프트와페의 전투기 수가 훨씬 많았다. 독일은 폭격기를 1000여 대나 가지고 있었으며 하인켈 111, 도르니어 17, 그리고 융커 88 이렇게 세 가지 기종이 있었다. 하인켈과 도르니어는 폭탄 적재량이 적고 무기가 부족한 탓에 전투에서 불리했다. 게다가 하인켈의 특이하게 생긴 앞부분 때문에 조종사들이 공격당하기 쉬웠다. 융커 88은 최고의 독일 폭격기였다. 영국의 허리케인보다 속력이 조금 느리고 크기도 작았지만 폭탄을 투하려는 곳에 정확히 투척할 수 있었다. 그러나 이들은 모두 전쟁 후기에 나타난 뛰어난 폭탄 적재량을 가진 중형 폭격기는 아니었다. 독일 군용기 산업에선 전쟁에서 큰 성과를 올린 4기통 엔진 폭격기를 생산하지 않았는데 이것이 독일의 주요 약점이 됐다. 그래서 나치 독재 정권의 자만심과 자부심이 땅에 떨어졌다. 중소형 폭격기는 쉽고 빠르게 거대한 대형을 형성할 수 있었다. 중형 비행기 부대가 뉘른베르크를 뒤덮고 비행할 때는 깊은 인상을 줬다. 게다가 세 가지 기종의 중형 폭격기뿐 아니라 슈트카라는 급강압 폭격기도 있었다. 슈트카의 독특한 날개는 거의 수직으로 하강하고 폭탄을 정확하게 투하하는 것이 가능하게 설계된 것이었다. 일반 비행에선 매우 느렸지만 아직 공중전 경험이 없는 육군들을 두려움에 떨게 하는 데는 부족함이 없었다. 루프트와페의 또 다른 무기는 전투기였다. 영국에서 전투가 시작됐을 때 루프트와페는 두 대의 무기를 갖추고 있었다. 메서슈미트 110은 두 개의 엔진과 여러 가지 무기로 무장한 전투기였다. 그리고 승무원은 나치 지도부가 뽑은 정예 멤버였다. 사실 1940년에 영국 공군에게 가장 위험한 적은 메서슈미트 109였다. 이것은 조종사가 한 명만 탈 수 있으며 엔진도 하나만 있는 전투기로 스피츠파이어와 동급이었고 허리케인보단 빨랐다. 대형을 이루며 날아가는 ME-109는 스피츠파이어보다 빠르진 않았지만 비행기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엔진 성능이 뛰어나 독일군이 공중전에서 유리한 위치를 차지하게 했다. 속도와 무기 측면에서 비슷하기 때문에 스피츠파이어와 ME-109 이 둘 중에 어떤 것이 더 우수한 전투기인지에 대한 논쟁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다. 독일 공군은 1000대의 폭격기와 800여 대의 전투기를 가지고 있었다. 반면에 영국 공군은 600대의 스피츠파이터와 허리케인을 가지고 있었다. 폭탄 적재량, 이착륙 거리, 최고 속력, 선회권, 장착 무기와 비율 등 단순한 통계에서는 영국의 기술이 훨씬 앞서 있었다. 전투는 항공기 공장에 의해 승패가 좌우될 수 있었다. 영국 전투는 소모전이었다. 많은 비행기를 잃거나 더 많은 조종사를 잃은 쪽이 패배하게 된다. 손해가 비슷하다면 더 빨리 비행기를 만들어 교체할 수 있는 쪽이 마침내 승자가 될 것이다. 1940년 여름의 역사도 그랬다.
영국 공장들은 빠르게 전투기를 생산할 수 있었다. 매월 500대의 스피치파이어와 허리케인이 생산 라인에서 나왔지만 독일에선 영국의 반 정도밖에 생산하지 못했다. 전쟁이 지속되면서 비행기와 조종사의 수도 계속 감소했다. 세계에서 가장 좋은 비행기라고 할지라도 조종사들이 조종하기 편해야 그 장점을 발휘할 수 있다. 전투군인들은 Mi-109를 좋아한다. 스피치파이어는 숙련된 조종사를 필요로 하기 때문이다. 스피치파이어의 속도, 민첩성, 그리고 반응성은 초보자가 하기엔 무리가 따르기 때문이다. 이런 점 때문에 독일이 전투에서 우월할 수 있었다. 1930년대 거대한 수의 젊은이들이 징집돼 루프트와페로 들어갔고 이들은 곧 10,000명의 멋진 조종사로 다시 태어났다. 반면에 영국은 대학교의 비행클럽과 폴란드 체코의 공군 조종사 등 2,000여 명의 아마추어만이 있었고 한 주에 훈련시킬 수 있는 조종사는 50명뿐이었다. 과학기술은 또 다른 차원의 문제를 제기했다. 바로 레이더다. 레이더의 역사는 발명에 대한 인간의 재능이 얼마나 뛰어난지를 보여주는 파시스트라고 부른다.